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대선 이후 이제 증시가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제 당선되기 전에 코스피 5천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은 아무래도 추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채권 금리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채권 금리도 5년물 9bp, 10년물 10bp, 30년물 13bp, 단기 구간도 5bp에서 8bp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경이 한 40조 여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이 제일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 예, 문제일 텐데요.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1차적으로 일봉상으로 50일, 200일 볼린저 이미 지금 상단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RSI도 그렇고 120 볼린저도 50, 200 볼린저 다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잠깐은 갈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가기는 참 어려운 레벨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사실 미국 쪽 이슈가 있을 텐데 그럼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내용 먼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드갭 주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둘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같이 되어 있는 걸 살펴봐도 코스피가 오히려 조금 더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 봐도 둘 다 고평가고요. PBR은 항상 보여드리지만 상당히 고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에 있는 그런 PBR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쪽 살펴보면은 이제 S&P 대비해서 글로벌 GDP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역사적 최고치 수준이고, 닷컴 버블 2008년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수치보다도 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전체 대비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 레벨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금리가 좀 올라서 조금 덜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좀 비싼 레벨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상대 강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시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증권 쪽이 가장 좋았고요. 근데 다만 200까지 가면은 이제 여기서 쭉쭉 더 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과거 시계열 상으로는 보실 수 있습니다. 200을 넘어가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가도 200이 마지막이에요. 사실 어느 섹터를 봐도 여기 보면 여기 섬유유복 같은 250까지도 가긴 하긴 합니다만 참 드물긴 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느 섹터도 드물긴 하다. 의약품 여기 300도 가긴 했네요. 네. 여기도 250. 근데 이제 드문 현상이긴 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건 맞겠습니다만 조금 이익 실현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여기도 200을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질금리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실질금리는 둘 다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가 실질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금리를 내려봐야 물가가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멈춰 있죠. 근데 실질금리가 이미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닥친 거죠. 이제 금리가 빠지려면은 결국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져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물가가 빠지지 않는 이상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내리기는 어려운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 사실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TLTRO
이미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 QT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아직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물가도 유럽은 아직까지는 크게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RRP도 일본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 국채 매수를 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크게 하지는 못하는, 만기 대비해서 국채를 이제 많이 사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좀 자산이 증가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대신 물가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 일본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본도 사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제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롱 추세가 줄긴 했습니다. S&P도 롱 추세가 줄었고, 나스닥은 조금 숏 추세가 오히려 좀 증가가 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밸류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수급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조금 사면서 반등은 했지만 절대적인 수급 자체는 상당히 그렇게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긴 시계열론 수급은 좋지는 않은 거는 사실이고요. 단기 수급이 그래도 최근엔 조금 들어온 거는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신용당구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다르진 않고, 단기적으로는 좀 외국인 선물이나 외국인 현물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긴 시계열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계속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용장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해서 한 2천억 정도 가량 증가되면서 한 18.3조 정도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 연준 BS 움직인 거 살펴보면은 일단 지급준비금 18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TGA가 359억 달러 정도 감소, RRP는 한 10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제 특별히 약간 오늘 RRP는 좀 크게 증가를 했고요. 1608억 정도.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TGA나 지준이 감소한 영향으로 순유동성은 15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총 자산도 한 15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나머지 살펴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SCFI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BDI도 소폭은 좀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세 유예가 됐던 그 부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오늘은 매크로 쪽은 다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은 예대율 안 쓰죠. 이제 SLR로는 거의 좀 꽉 차 있어서 SLR 규제를 계속 풀려고 하죠. 근데 이제 풀면은 결국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국채가 살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결국 이제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대출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 돈이 돌게 됩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쭉 다 내려가서 OECD 데이터 일단 정부 부채 대비 미국 GDP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SFR 빼기 EFFR도 0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또 다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쭉쭉 내려가서 상업은행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도 대출 비중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죠. SLR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국채랑 MBS도 최근 기준으로 좀 증가가 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 쭉쭉쭉쭉 넘어가서 경기 선행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도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여전히 갭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잡히고 있지는 못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고요. 소매 판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갭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못하는 거고, 뭐 국내 쪽은 오히려 산업 생산이 더 높은 게, 국내 쪽은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크죠. 이제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 해서 소매 판매는 좀 급감을 하게 됐고요. 그나마 산업 생산은 우리나라는 수출 쪽이다 보니까 영향이 좀 덜해서 이게 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물가 우려가 좀 덜한 거고요. 유럽이 좀 특이하게 산업 생산이 조금 최근에는 많이 증가가 됐다. 근데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더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물가가 좀 잡힌 부분이 크겠죠. 그 다음은 뭐 제일 큰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옛날 건 다 지우고요. 숨기기 하고 보면은 결국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이 국채를 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채가 결국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EQ에 5,115억 달러 정도가 발행이 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순발행이 계속 마이너스죠. 근데 이게 아마 7월 정도나 돼야 통과가 될 거고 7월 통과가 되면 결국 3Q까지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3개월 안에 찍어야 됩니다. 3Q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비중이 장기 비중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7월 정도부터는 금리가 상당히 좀 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RRP도 많이 감소가 된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국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제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추세로 살펴보면은 코인부터 보죠. 뭐 코인 같은 경우 그냥 점수와 보면은 좀 중립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은 롱 추세긴 하지만 좀 숏 추세로 많이 넘어온 것도 있긴 하죠. 그래서 일봉 추세로 한번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숏 추세가 많이 약화가 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고요. 그 다음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일봉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실 좀 다였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레벨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내려오고 있죠. 실제로 좀 조심할 레벨이 좀 되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RSI도 뭐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모이고 여기 모이고 벌어지는 레벨까지 왔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격도도 상당히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레벨이고요. 뭐 쭉쭉 다 넘어가서 RSI도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리플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거는 없죠. 그래서 뭐 설명은 뭐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본린적으로 사실 보기엔 좀 리플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도 이제 지표들 보면은 결국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좀 숏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 같은 경우에 롱 추세, WTI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 삼성전자 롱 추세, 애플 숏, 마이크로, 엔비디아 일단 롱 추세. 전반적으로 점수만 봤을 땐 그런데 뭐좀 정확하게 보면 이제 국고는 아직까지 중립이고요. 국고 10년물도 아직까지는 중립. 그 다음 이제 미국채 10년물은 숏 추세가 조금 약화가 됐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숏 추세긴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중립.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가 좀 완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 중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근데 다만 여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보일 수도 있겠죠. 50일은 사실 좀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뺐다가 다시 갈 수는 있겠다. RSI도 그렇고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특별할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뭐 추세가 좀 애매하긴 하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좀 볼린저로 추세를 보기에는 이건 뭐 좀 애매할 것 같다. 근데 이격으로 봤을 땐 조금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 뭐 여기도 뭐 특별하진 않는데 여기 이제 내려오면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벌어져 있고 이건 좀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특별하게 여기도 뭐 볼린저로 보기에는 뭐 특별할 거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볼린저로 보기에는 뭐 딱히 뭐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RSI는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상대 강도는 뭐 계속 애플은 좋지는 않죠. 못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좀 특이하게 계속 여기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가 이제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히 조심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ATR로 봐도 그렇고 어떤 측면에서 봐도 거래량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정말 좀 조심할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모였고 벌어졌고 여기는 살짝이긴 합니다만 좀 조심할 레벨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격도도 그렇고 이제 좀 조심할 레벨이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다 롱 추세죠. 이제 변동성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롱 추세인 게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걸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 중립이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중립,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로 돌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중립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 빅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는 없죠. 이제 이격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바닥 근처로 오긴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할 레벨이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코스피 쪽인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일 레벨까지는 좀 온 것 같습니다. 나스닥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가 뭐 모여있고 모였었기 때문에 좀 사실 조심할 레벨은 계속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은 특별히 지금 변동성이 거의 없긴 합니다만 좀 조심할 상황이지 않나? 왜냐면 상당히 변동성이 모여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응축에서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제 뭐 일봉으로 봐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일봉으로 봐도 지금 상당히 좀 기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격도 상당히 위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전 좀 조심할 레벨이 온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S&P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명확하게 지금 이제 사실 고점에 거의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 뭐 며칠 내에 이제 조정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길어봐야 하루 이틀 정도 반등 이후에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뭐 RSI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여기도 똑같이 보면 모이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레벨로 이격도를 보나 더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 정도 레벨로 지금 반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RSI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일봉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죠. 근데 다만 여긴 코스피만큼 과열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아까 뭐 볼린저들 제외하고는 뭐 사실 추세로는 뭐 특별하게 이상될 게 없습니다. 다 정배열이죠. 이제 50하고 200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면은 뭐 추세 자체로는 뭐 지금 딱히 흠잡을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구주봉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여기를 쭉 넘어갈 수 있을까?
문제긴 하거든요. 구주봉상으로 후행스팬은 아직까지는 역전이고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여전히 이럴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일단 지금은 보고 있긴 합니다. 이제 구름대를 과연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결국은. 근데 아직은 저는 조금 믿음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땐 그냥 이 부분을 되돌리는 이제 ABC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하락을 하긴 했어서 여기는 조금 사실 요 길이가 좀 짧기는 해요. 그래서 요건 좀 사실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모여 있긴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뭐 결국 며칠 내로 추세가 좀 결판이 날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굳이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레벨에서 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제 그 정도의 문제고요. 다만 뭐 추세로는 뭐 아직까지는 롱 추세인 건 맞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이제 뭐 기준선 깨지면 뭐 팔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볼린저도 모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든 밑이든 지금 발산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죠. 이제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뭐 여기 전고점을 갱신을 했고 결국 여기 전환선과 기준선도 좀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좀 추세가 좀 많이 꺾인 모습이긴 합니다.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50일에서 좀 저항을 받긴 했지만 저는 결국은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빅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를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여기를 넘냐 마냐가 가장 큰 포인트고, 여기도 볼린저가 좀 상당히 모이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가 상당히 모이고 있어서 이제 결국 이게 위냐 밑으로냐 한번 크게 변동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유로스톡스도 항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모여 있어서 상해 종합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한 방 어디로 좀 튈 것 같은데 뭐 좀 위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좀 위로 가고 달러 원도 그렇고 나머지 증신 좀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도 조금 볼린저가 모여 있죠. WTI 같은 경우도 모여 있어서 TI는 뭐 개인적으로 좀 위로 튀지 않을까 계속 보고 있긴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는 봐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 여기서 이제 기준선이 지지가 되냐 마냐의 포인트일 것 같고,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모든 추세를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좀 단기 과열이긴 했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 갈 때가 이제 훨씬 더 크게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비슷한 루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특별히 뭐 다른 부분은 없고요. 삼성전자 이제 구름대를 넘었지만 여기가 그냥 이렇게 횡보 조정을 지금 가고 있는 그 정도의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애플도 뭐 특별히 다른 모습은 없습니다. 여전히 기준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볼린저 이렇게 모이는 판국에서 지금 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좀 계속 이렇게 타고 가는데 여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탈이 되는 그곳에서 방향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국채 발행 부담이 계속 있고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국채를 못 찍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찍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국채를 그럼 이제 누가 사줄 것이냐. 미국도 1조 달러를 넘게 찍어야 되고 일본도 QE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국채 찍기 바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결국 저는 금리 쪽에서 문제가 터질 거지 않을까 뭐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